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니까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 전 시간에 몇 가지 다양한 내용들 했었는데, 토지의 가격이 어떤 땅은 임대료가 비싸고 어떤 땅은 싸냐 그런 얘기죠. 여기와 관련돼서 몇몇 사람이 얘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볼게요. 여기에는 차리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거 했었는데 절마를 줄여서 뭐라고요? 절마, 입이 톡 튀어나왔네, 이렇게. 그래서 차액지대설은 리카르도가 얘기한 거고, 절대지대설은요, 마르크스, 입지교차지대설은요, 튀넨, 이 사람 얘기한 건데, 어쨌거나 차액지대설 같은 경우는, 자, 이익이 0인 땅이죠? 이익이 0인 땅을 기초로 해서, 여기로부터 이익이 0인 땅을 한 개지 해줍니다. 그래서 한 개지 이하의 땅에서는 지대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한 개지로부터 출발해서, 비옥도가 우수한 땅에 대한 대가, 이게 결국은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절대지대설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가에서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근데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바람에 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개지 이하의 땅이라도 지대는 발생할 수 있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교차지대설은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읽어볼게요. 테마 1의 1번. 2번 볼게요. 2번.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 개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소유자는 한 개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한 개지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해줘야 됩니다. 한 개지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거는 마르크스가 얘기한 게 아니라 튀넨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튀넨.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6번이 있네요. 자, 준지대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생산 설비 있죠? 각종 기계라든가 기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토지처럼 똑같이 거의 다 경제지대를 구성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갈수록 뭘로 바뀌어요? 전용 수입으로 바뀌는 거 있죠? 이런 형태를요, 이걸 준지대 해줍니다. 읽어볼게요.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 성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하는 겁니다. 단기적 혹은 뭐라고요? 일시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하냐, 이거와 관련돼서 몇몇 사람이 얘기한 이론들이 있는데, 자, 맨 먼저 동보에 갔더니 동보를 선호해서 동복을 선호해서 그쪽에 가서 최선을 다했슈. 근데 유배당했슈.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어쨌거나 이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선형 이론은요, 호이트가 얘기한 거고, 다핵심 이론은요, 해리스하고 율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상도시 이론은요, 베리가 얘기한 건데, 어쨌거나 동심원 이론은 도시는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게 되면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런 식으로 도시가 중천 근중통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선형 이론은 호이트라는 사람은 도시는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아주 좋은 곳에는 고소득층, 교통이 안 좋은 곳에는요 저소득층이 입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입지한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 같은 경우는 도시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다양한 핵이 있죠. 요걸 중심으로 성장한다. 그 다음에 유상도시론은요, 도시는 간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각종 업무시설이라든가 상가가 업무시설이 밑집밖에 아니냐는 얘기죠. 마치 리본 모양처럼 입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테마 2의 1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 내부 기능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서 중심 업무지구, 천위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한다고 하였다. 맞습니다. 3번 볼게요.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안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저소득층들 있죠.
이런 분들이라든가 자, 이런 분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빈곤이라든가 질병 이런 거는 많아진다 했습니다. 빈곤 및 질병이 어떻다고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선형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 축의 접근성이 지가에 영향을 주며 성장한다. 맞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이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고소득층, 저소득층이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론 해갖고, 입지 선정론은 주로 이제 그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론이죠. 요게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 자, 내일이 큰 버스 타고 와서 뭐 마신다고요? 호프 마시러 가는 날이지.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크리스탈러 같은 경우는, 이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현대백화점을 입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이 고객수라든가, 자,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버틸려면 한 3만 명 정도 와줘야 된다, 한 달에. 아니면 반경 5km 내에 있는 사람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최소 요구치 해줍니다.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 근데 막상 입점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이 정도 보니까 다 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재화의 도달거리다.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보다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보다는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일리 같은 경우는 자, 뉴턴의 중력 모형, 이걸 통해서 만류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두 도시 간의 상권을 한번 정해봤는데, 이거는 A 도시고, 얘는 뭐라고요? B 도시가 있고, 주변에 또 다른 도시가 또 있다고 치자. 요때 이제 얘를 당기는 힘은 이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는요, 반비례한다. 그리고 얘가 또 얘를 당기는 힘은요,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면서 양쪽이 똑같이 당기는 힘이 똑같은 지점을 분기점이라 해볼게요. 그래서 분기점을 찾아내서 결국은 분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권이 정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 다 이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쪽인 사람은 다 저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확정론적인 란 논리를 폈던 겁니다. 근데 자, 여기에 만약 큰 강이 있다. 그러면 저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고소득층 계층일 경우는 오히려 대도시를 더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장애 요인, 구매 성향 이런 거를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허프의 모델입니다. 허프는 이제 도시 내에서 이 점포들 간의 그 상권을 한번 정해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X라는 뭐 어떤 지구가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주변에 A라는 할인마트, B라는 할인마트, C라는 할인마트가 있다면, 자, 이렇게 여러 마트가 있을 겁니다. A마트, B마트, C마트. 그러면 얘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당기는 힘은 이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요때 자연적인 장애유의라든가 구매 성향 있죠? 요거를 거리 마찰계수라는 거에다 반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리 마찰계수 승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권을 정해봤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테마 3회 1번.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 어떻다고요? 반비례한다.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는, 자 보세요. 결정론적인 접근보다는 뭐라고요?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맞는 겁니다. 4번의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수요가 요구되는 규모 있죠? 이걸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아주 해마다 거의 물어보는데, 요거는 이제 풀고 제가 설명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문제가 나오면은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허프의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 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한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X지역의 현재 주민은 몇 명 산대요? 4,000명이 거주하고 있답니다. 여기 얼마 거주하고 있다고요? 4,000명이 거주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1인당 할인점에 소비할 금액이 한 35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공간 마찰 계속은 거리 마찰 계수가 2합니다.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ABC 할인마트에서만 구매한답니다. 어쨌거나 할인점 A는 면적이 500제곱미터이네요. 요거는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B하고 C는요 450제곱미터네요. 300제곱미터, 450제곱미터 이렇게. 그 다음에 거리를 보니까 5km, 10km, 15km네요. 자, 5km, 그 다음에 10km, 그 다음에요 15km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자, A가 얘를 당기는 힘이 있죠. A가 얘를 당기는 힘은 그 매장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500에는 비례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이때 거리 마찰계수가 2다 그러면 요 2제곱 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300을 뭘로 나누면 돼요?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얘도 얼마라고요? 450을 15의 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요 계산하면 얘는 20이 될 겁니다. 얘는 얼마라고요? 얘는 3이 될 겁니다. 얘는요 2가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될걸요? 자,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죠? 네, 계산했으면 무조건 요 3개 더해봐요. 자, 23, 2 더하면 얼마요? 25죠? 그럼 25분의 20, 25분의 20 해주면 80%가 됩니다. 몇 프로 하고요? 80%. 그러면 이 중에서 4,000명 중에 80%니까 48, 32에서 3,200명 정도 갈 거 아니냐. 몇 명이 갈 거라고요? 3,200명. 자, 그러면 3,200명 정도가 갈 건데, 한 명당 얼마 정도 쓴다고요? 35만원 정도 쓴다고 했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냐면 11억 2천만 원. 11억 얼마라고요? 2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A 매장으로 갈 확률은 얼마라고요? 80%. 그 다음에 추정 매출액은 얼마라고요? 11억 2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되셨죠? 할만한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거 뒤에 다 해설이 있으니까, 자, 요거는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거지. 원래 실전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약 주어진다면, 자, 그림 박스로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00 나누기 5의 제곱하면 20 나옵니다. 300 나누기 10의 제곱하면요 3이 나와요. 450 나누기 15의 제곱하면 2가 나오죠. 그러면 세 개 합치면 얼마요? 25죠? 25분의 20 하면요 80%가 됩니다. 0.8. 그러니까 얘들이 80% 간다는 얘기죠. 3,200명 곱하기 얼마 해줘요? 35만원. 이렇게 해주면 11억 2천만원 바로 나옵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금방 되니까 연습만 하면 금방 됩니다. 연습만 하면 뭐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집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하다. 요거는요, 집재성 점포를 얘기합니다. 무슨 점포라고요? 집재성 점포.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전문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요거는요, 선매품점을 얘기합니다. 선매품점. 자, 제 발음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뒤에 해설에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거기에 9번 볼게요.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이다. 요거는 맞는데, 백화점 귀금속점은 집재성 점포다. 요게 틀렸네요. 백화점 귀금속점은요, 집심성 점포다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집심성 점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빈도가 낮다. 그래, 구매 빈도가 낮다는 얘기는 우리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막 다녀요. 어쩌다 한번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매장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의 규모는 작다가 아니라 크다 해줘야 됩니다. 상권의 규모는 뭐라고요? 크다. 그 다음에 12번은 지금 잠시 후에 할 겁니다. 배보의 공업 입지론에 따르면 기업의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맞는 듯한데 집적 이익 있죠? 이익은 뭐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적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최대가 된다. 그 다음에 14번도 잠시 후 할 건데, 입찰 지대곡선은 토지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곡선을 연결한 게 아니라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있죠. 요걸 쭉 연결한 겁니다. 판매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쭉
연결해서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요? 이거를 집찰지대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지금 당장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우리 요 노트 볼게요. 노트에 자, 64페이지 볼게요. 자, 전 시간에 상업주와 관련된 입지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업 입지론 해갖고 우리 교재는 200페이지 있을 겁니다. 200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66페이지에 자, 중간에 농업 입지론 요거 있는데 요거는 198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98페이지. 이렇게 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자, 64페이지 다시 볼게요. 네,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냐? 이거와 관련돼서 몇몇 학자들이 얘기한 이론이 있는데, 공장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버라는 학자입니다. 베버. 자, 그랬더니 아니다. 비용은 좀 더 많이 든다 하더라도 이 앞으로 수익이, 매출액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죠. 이런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뢰시라는 사람입니다. 뢰시. 자, 그랬더니 남들 다 얘기한 얘기를 뭐 섞어서 수익에서 비용 뺀 거를 순이익 해줍니다. 순이익. 자, 순이익이 가장 극대화된 지점이 있죠.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마이사드라든가 아니면 그린헛 이러한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장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 베버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죠. 요거를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버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뭐라고요? 최소 비용 이론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든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자, 다른 사람은 한마디 정도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65페이지 맨 아래에서 5번째 줄 보시면 뢰시의 최대 수요 이론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익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곳, 다시 거꾸로 다른 형태로 얘기한다면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있죠. 이런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이 막 커질 가능성이 무진장 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이 국토가 아주 협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연자원도 그다지 풍부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뭐 요즘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무궁무진하게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공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라고요. 자, 베트남 있죠.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그 대기업들 있죠.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도 하나 한몫하지만, 원래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걸쳐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미국을 상대로 해갖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 있죠. 이런 나라를 꼽으라면은 베트남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그때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명분 없는 전쟁 이걸 통해서 자, 이 베트남을 침탈한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 이 전쟁을 통해서 거의 200만 명 가까이가 사망했습니다. 10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고 얼마라고요?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민간인하고 군인들이 사망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껏해 한 5만여 명 있죠. 여기 이제 사망한 게 답니다. 이 정도로서 무지막지한 그러한 희생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도 거의 참전해 갖고 5천 명 가까이가 젊은 사람이 그 전쟁을 통해 죽은 겁니다. 어쨌거나 이 전쟁을 통해서 얘네들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긴 전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민족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가면은 뭐 다들 뭐 한 번씩 가본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가는 그 집 같은 거 있죠? 집에다가 이제 국기도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죠?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국기 다 걸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민족성도 아주 뛰어난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자, 이 그 인도차이나 두 번에 걸치는 인도차이나 한 번은요, 자, 프랑스와의 전쟁, 두 번째는요, 미국과의 전쟁, 이걸 통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노인층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의 인구 구조가 거의 1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80%가 넘는 인원이 전부 다 40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가보시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다니죠. 어린 애들도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젊고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는 천연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쌀이라든가 아니면 이 커피 같은 거 있죠. 요거는 전 세계 수출량의 2위입니다. 2위. 이 정도로 상당히 천연자원도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동력도 아주 풍부하고 젊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 2030년 이내에, 자, 그 아시아에서 가장, 자, 그 수출 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많은 수출 1위죠. 1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지금도 연평균 성장률이 7%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제학자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앞으로 10년, 15년 내에 전 세계에서 이 그 2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나라를 꼽아라 그러면 베트남을 꼽는답니다. 이 정도로 아주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나라에 공장을 차리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아이사드라든가 그린넛 이런 사람들은 총수익과 총비용의 차이, 다시 말하면 이익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있는 곳 있죠. 이런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라고요? 아이사드, 그린넛 이런 사람입니다. 가볍게 그냥 그런 얘기 했구나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셔서 베버라는 사람은 최소 비용 이론이다 해갖고, 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생산비 중에 세 가지를 가장, 자, 일단은 뽑아봤는데, 자, 먼저 수송비. 날르려면 뭐가 들어가요? 수송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들어갈 겁니다. 노동비 혹은 인건비. 그 다음에 공장들은 때로는요, 몰려있을 때, 자,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감안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요 셋 중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요 셋 중에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시했다. 그래서 맨 먼저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을 찾아낸 다음에 부수적으로 노동비도 한번 따져보고 집적인자 아니면 분산인자를 따져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 있죠. 이 지점을 찾아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지점을 뭐라고요? 찾아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맨 먼저 수송비는 이렇게 볼게요. 자, 수송비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원료도 공장까지 날려야 되겠네요. 원료의 수송비, 그리고 완성된 제품도 시장까지 날려야 되죠. 이 두 가지의 수송비가 들어갈 텐데, 이 두 가지의 수송비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이 지점이 일단은 최적의 공장 입지라는 얘기죠. 요거 맨 먼저 찾아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노동비, 그 다음에요 집적인자 이런 걸 따져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지점이 있죠. 요거를 찾아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어쨌거나 뭐 그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따진 요 F라는 지점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라 치자.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따져본 지점이 요 지점이라는 얘기죠. 요 지점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답니다. 그리고 요 정도 범위 정도는 수송비 다 똑같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장을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수송비는 더 들어가 안 들어가요? 요 지점이 요 정도가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다고 했죠. 근데 이게 벗어나게 되면 수송비는 더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벗어났을 때 추가적인 수송비와 동일한 지점을 쭉 연결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늘어난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쭉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이 있죠.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수송비가 동일한 점 쭉 연결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한 걸요, 등비용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등이라는 게 같다는 얘기죠. 등비용선 이렇게 얘기 주면서 만약에 공장을 L 지점으로 옮긴다면, 어디로 옮긴다고요? L 지점으로 만약에 옮긴다면 수송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요 지점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옮기게 되면 수송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L지점을 옮기게 되면 노동비는 절감이 된답니다. 절감이 되는데, 자, 만약에 옮기게 되면 수송비의 증가보다는 노동비의 절감이 더 크다. 이럴 경우는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된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옮기게 되면 수송비는 한 2억 더 들어가는데 인건비는요 5억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러면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무식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울산에 가면은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공장에 가면은 자동차와 관련된 공장은 현대자동차 얘들만 있을래나요? 예, 그렇진 않을 겁니다. 가보시면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공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공장. 왜냐하면 시들끼리 이렇게 몰려 있어야 이 공장 그 시설도 공동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죠.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요 정보도 교환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만든 거 여 공장이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비용이 절감될 수 있죠. 그러면 이익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요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하냐, 요걸 따져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이 있죠. 요거를 찾아내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면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요 시멘트 공장이 있다. 자, 시멘트 공장은 제가 이제 공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터넷 뒤져보니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 석회석이라든가 점토라든가 규석 있죠? 요런 게 함유되어 있는 흙을 그 산에서 캐서 가져옵니다. 어디로 가져와요? 공장으로 가져옵니다. 공장에 가져와서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 있죠? 요것만 골라내고 나머지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요거 석회석과 점토하고 규석을 1500도씨 정도 있죠. 뜨거운 불에다가 바싹 군답니다. 군 다음에 석고를 집어넣어 갖고 짧게 부순 거 있죠. 요게 이제 세멘트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료는 한 100톤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공장을 거치게 되면, 자, 공장을 거치게 되면, 자, 쓸데없는 흙 같은 거 다 버려지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품은 10톤밖에 안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잡을게요.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요 원료가 나는 것이고, 요거는요 시장 쪽이라 시작. 그러면 만약에 시멘트 공장이 어디 있어요? 요쯤에 있다. 그러면 100톤을 여기까지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요?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0톤짜리 트럭 10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장이 어디 있어요? 요쯤에 있다. 그러면 자, 100톤을 10톤으로 만들었죠?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리고 10톤짜리 트럭 한 대로 날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비용이 절감이 돼요, 안 돼요? 절감되죠? 아니 100톤을 여기까지 날르느니 여기서 10톤으로 만든 다음에 날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입주하는 게 좋아요? 원료산지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래서 이거를요 중량 감소 산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량 뭐라고요?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맥주 공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맥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봐야 1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뭐냐면 메가라고 해서 보리 있죠, 보리를 한 6일 정도 물에 싹 불린 거 있죠,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에다가 호프라는 뽕나무과 식물 요게 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공장을 거치게 되면 무거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리고 맥주 박스라든가 맥주병 같은 게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한 100톤 된다고 시작. 100톤. 자, 그러면 맥주 공장을 여기다 차렸다. 여기다 차리게 되면 10톤을 100톤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다 갖다 날리려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예 맥주 공장은 어디에 입주하는 게 좋아요? 요쯤에 시장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다가 맥주 공장은 이런 데 차리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맥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거쳐서 중량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요, 중량 증가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산업이라고요? 중량 증가 산업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알고 계시. 그러니까 우리 시멘트 공장은 우리 주변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산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맥주 공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다 막 도심 한복판에 있고 그랬습니다. 영등포에 오비맥주 공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도시 주변에 막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렇게 중량 증가 산업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몇 가지만 볼게요. 만약에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 예를 들어 꽁치 통조림 같은 거 볼게요. 꽁지가 통조림 같은 거, 공장 같은 거를 여기 강원도에서 잡아서 여기서 잡아서 이 도시까지 날르려면 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예 바닷가 근처에서 통조림을 만든 다음에 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입주하는 게 좋아요? 이 공장, 이 원료산지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이런 산업. 예를 들어서 빵 공장 같은 거 볼게요. 빵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빵 공장을 그 농지에서 빵을 만들어서 도시까지 날르려면 상해요, 안 사요?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밀가루만 도시까지 날른 다음에 도시 근처에서 빵을 만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뭐냐면 자, 원료 지수라는 게 뭐냐면 원료 지수다. 이걸 메터리얼 인덱스 해주는데 이렇게 얘는요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이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그 국지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천연 자원 같은 거 있죠. 이걸 답을 국지 원료, 편제 원료 해줍니다.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보편 원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국지 원료는 100톤인데 제품은 10톤밖에 안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품 1톤당 원료는 몇 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0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품보다 원료가 훨씬 무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산업. 자, 10은 1보다 크죠? 이런 산업은 원료 산지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맥주 공장 볼게요. 맥주 공장은 원료는 10톤밖에 안 되는데 제품 100톤이나 되죠? 그러면 0.1이 되겠네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품 1톤당 원료는 몇 톤 들어간다고요? 0.1톤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0.1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얘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로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편제 원료는 국지 원료 해줍니다. 편제 원료라든가 이런 걸 주로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 있죠. 이런 산업은 원료산지 근처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 물이라든가 공기 이런 걸요 보편 원료다. 이런 걸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은요 시장 쪽에 입주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이 사람은 이거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뭐 그런 얘기지 뭐 다른 거 무시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65페이지에 딱 중간에 기타의 공장부지 입지다 해서 노동지향형 입지는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 있죠. 이런 거는 미숙련공이 많은 데 있죠. 요곳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자가 많은 곳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없는 곳에 입주하게 되면 이분들 모시고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모시고 와야 되죠. 그러면 오히려 버스도 구입해야든가 지입하려면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신발산업 이런 게 전부 다 부산 쪽에 무짐장 많이 산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저 동남아 쪽으로 갔죠. 이런 거를 다 노동지향형 입지다. 그다음에 집적지향형 입지는 아까 그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이죠. 여기처럼 기술이라든가 정보, 시설, 원료 등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적합한 산업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몰려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다 해서 요거는 또 뭐냐면 이렇게
자,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적환 지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공장, 예를 들어서, 자, 그 대량의 원료를 여기 대련, 중국 대련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가 이제 왜 유명하냐면 안중근 의사 있죠. 이분이 여기서 이제 그 사형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당해서 밑으로 이제 뚝 떨어지면 그 근처에다 갖다 묻었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시신을 못 찾고 있는데 여순 감옥 여기에 있어서 유명한 지역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수입했다 치자. 원료 수입하게 되면 공장은 이쯤에 있는데 시장은 이쯤에 있다 치자. 그러면 자 수입해서 인천항에서 물건 한번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내렸다가 트럭이라든가 기차에 실어야 되겠죠.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트럭에 싣고서 공장까지 날랐죠. 날른 다음에 또 물건을 내려야 되겠죠, 원료를. 그런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실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또 날르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이 바닷가 근처에다 공장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료를 한번 내렸죠. 그 다음에 완성된 제품을 실었죠. 한 방에 이렇게 날르면 되겠네요.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다. 그래서 보통 이런데 여기 이제 바닷가 인천항이라든가 부산항 이런 데 있는 공장들 있죠. 이런 걸 임해 공장, 바다에 임해 있는 공장들 있죠. 이런 공장은 거의 대부분 중간 지점 지향형 입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거기 66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이번에 이제 농업 입지론 알아볼게요. 농업 입지론은 이제 튀넨이 얘기한 이론, 요걸 공부할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 1826년도에 이 고립국 모형이다. 고립국 모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는데, 어쨌거나 고립국 모형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뭐 어떤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이 도시 근처에 농지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자 원래 6개 정도를 그렸는데 저는 5개만 그릴게요. 하나, 2개. 자 이런 농지들이 있는데 이 농지들은 전부 다 농사지어서 요 도시만 갖다 대다 팔아야 됩니다. 요 도시. 만약에 시농지는 여기에 또 다른 도시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파는 게 수송비 훨씬 더 절감되겠죠. 근데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이런 도시 없고 그냥 마치 섬처럼 고립돼 있다 해서 뭐라고요? 고립국 모형이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있는데 섬처럼 생겼는데 도심 한복판에 이 섬 한복판에 도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농지들 쭉 있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가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농사 지어서 지주들은 농사 안 짓습니다. 지주들은 농사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고 농부들이 전부 다 이걸 빌려서 농사 짓는 이런 형태인데 어쨌거나 이 고립국 모형을 통해서 두 가지 이론을 발표했는데 먼저 입지교차 지대설이다. 요거는 잠시 전에 한 것처럼 자 이 농지가 자 이 지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수송비의 차이 때문이다.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지 자 농업 입지론까지도 발표했는데 농업 입지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농지는 어떤 농업 입지하고 이런 거 뭐가 입지하고 이러한 농업 입지론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 입찰 지대에 따라서 지대에 따라서 농업 입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입찰 지대가 뭐냐? 입찰 지대라는 것은 거 읽어볼게요. 입찰지대는 자 이 지대는 고려하지 않은 순이익이 있다면 그 정도를 주주가 돈 달라면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있죠.
입찰에 붙었을 때 그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다. 그러니까 만약에 입찰에 붙었는데 내가 지주한테 그 정도는 최대한 어떻다고요?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다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요 순이익이 있는데 이 순이익은 아직은 지대는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순이익은 항상 수익에서 뭘 뺀 거라고요? 비용을 뺀 걸 얘기합니다. 수익에서 뭘 뺀 거라고요? 비용을 뺀 거를 순이익 해주는데, 자, 수익은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내다 팔은 가격을 매출액 혹은 매상고, 여기서 각종 비용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씨 뿌리고 경작하는 생산비 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갖다 날르려면 수송비 들어 안 들어요? 수송비 들죠? 수송비도 빼야 되겠네요. 수송비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지주한테 돈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대도 빼야 되는데, 지대 이렇게 빼야 되는데, 아직은 얘는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생산비에는 정상적인 이윤도 포함됩니다. 어떤 이유라고요?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이죠. 요거 다 생산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그러면 지주가 돈 달라면 이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찰에 붙었을 때 이 정도는 최대한 뭐라고요?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다 입니다. 뭐라고요? 입찰지대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떤 땅이든 A, B, C 세 가지 모두 다 이 밀농사를 가정해 볼게요. 무슨 농사라고요? 밀농사를 가정하는데 셋 다 비옥도는 똑같다고 가정해 보자. 뭐가 똑같다고요? 비옥도가 똑같다면 단위 면적 땅 비옥도가 똑같다면 생산량도 거의 비슷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갖다 파는 금액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셋 다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은 똑같다 가정해보자. 뭐가 똑같다고요? 생산비도 동일하다 가정해보자. 근데 A라는 농지 같은 경우는 내다 팔려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자, A라는 농지 저기 볼게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 거 아닙니까?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순이익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입찰에 붙었을 때 줄 돈이 많아져 적어져요?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죠. 근데 자, C라는 농지 볼게요. C라는 농지는 자, 수송비가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은 얼마 돼야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지주가 돈 달라면 줄 돈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교차되면서 지대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입지교차지대설 해줍니다. 뭐라고요? 입지교차지대설이다. 자, 이번에는 농업 입지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1제곱킬로미터라는 농지가 있는데 1제곱킬로미터의 농지가 딱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을 재배할 수도 있고 여기다 뭐라고요? 버터나 치즈농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전부 다 낙농업도 전부 다 농업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다 낙농업도 다 뭐라고요? 농업이다 간주하면서 우리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얘네들은 채소 같은 거는 저 한정된 토지에다가 빼곡히 그 채소를 심어서 갖다 파는 거죠. 그잖아요? 아니, 채소를 빼곡히 농사지어서 갖다 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많은 양을 트럭 수십 대로 자주 날려야 됩니다. 많은 양을 뭐라고요? 트럭 수십 대로 계속 자주 날려야 되죠.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광활한 토지에서 그죠? 수천 평의 토지에서 뭐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낙농업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치즈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젖을 발효시켜서 응고시킨 거 아니죠? 응고시킨 거죠? 이걸 치즈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적은 양을 어쩌다 하면 날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양을 한 보름에 정도 어쩌다 하면 날르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다시 할게요. 얘는, 단위 면적 땅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는데,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을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는 거죠. 트럭 한 대로. 그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는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까탈스럽네요. 약간 까탈스러운데, 자, 그래도 뭐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여기 A라는 농지, B라는 농지, C농지가 있는데 A, B, C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도시고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농지들이 쭉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 쓰일까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 도시에 갖다 대다 파는 거죠. 근데 A 지역에서 채소농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이렇게 요 정도 되죠? 그럼 요 정도만큼을 이렇게 계산한 거 순위가 아닙니까? 요 정도만큼을 입찰에 붙였을 때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입찰지대다 이집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입찰지대다 이집니다. 근데 만약에 A에서 하다가 B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하게 되면 수송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무지막지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많은 양을 자주 날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크게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수송비가 적어볼게요. 크게 증가하니까 순이익은요, 팍 줄을 수가 있다. 팍 줄을 수가. 그러니까 B에서 하게 되면 순이익이요, 팍 줄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뭐라고요? 채소라든가 과일농의 입찰지대 곡선 혹은 한계지대 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죠? 근데 버터나 치즈 같은 거 볼게요. 얘네들은 아무래도 광활한 토지에서 낙농업 하는 거 아닙니까? 광활한 토지에서 뭐라는 거예요? 낙농업 하는 거기 때문에 1제곱킬로미터당 순이익은 낮게 출발합니다. 그죠? 1제곱킬로미터 순이익은요, 낮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B지역에서 낙농업 하게 되면 순이익이 요 정도 된다고 치자. 이렇게. 근데 B에서 하다가 C에서 하게 되면 수송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데 얘는 많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은 어쩌다 한번 조금만 적은 양을 어쩌다 한번 나르면 된다고 했죠? 맞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 수송비가 조금 더 들어가죠? 맞아?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잡을게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은 뭐라고요? 조금 줄어듭니다. 조금. 그러니까 C에서 하게 되면 수송비는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은 여기서 여기로 조금 줄어들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뭐라고요? 버터나 치즈농의 입찰지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어쨌거나 잡을게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자,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채소나 과일농,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거 뭐라고요? 버터나 치즈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요걸 사이에 두고 이 지주가 농부들을 불러갖고 요 땅을 좀 빌려려고 합니다. 요 땅을 빌려려고 하는데, 야, 너 채소농 너 한 달에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버터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요만큼만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자, 전부 다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럼 지주도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 있죠. 요 사람한테 빌려려고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입주하는 거예요? 누가 입주해요? 자, 어디 갔어요? 예. 누가 입주해요? 채소나 과일농 이렇게 입주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땅을 보겠습니다. 이 땅. 야, 너 채소농 너 한 달에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답니다. 근데 버터농 너는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입주한다고요? 버터나 치즈농. 그럼 요 농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버터농 너 얼마 줄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채소농은 이거 빌렸다가는 손해나죠? 요 위에 올라가야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가니까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안 빌려고 하겠네요. 그럼 결국은 누가 입주한다고요? 버터나 치즈농.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채소라든가 과일농 입주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집약농업이다 해줍니다. 나중에 제가 요 용어는 다다음 시간 정도 할 겁니다. 무슨 농업이라고요? 집약농업이다.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자본의 양이 많은 농업들 있죠? 뭐라고요? 집약농업이다. 이런 농업을 뭐라고요? 조박농업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조박농업.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농업을 뭐라고요? 조박농업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T넷의 이론을 보면 여기에는 뭐 채소나 과일, 여기에는요 낙농업,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쭉 적어놨는데 우리 문제에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봅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심 쪽 같은 경우는 뭐가 입지한다고요? 집약농업. 바깥쪽은요? 조박농업 입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자, 지금까지 한 거 결론 알아볼게요. 결론. 67페이지 딱 중간 볼게요. 결론. 지대란 찾으셨나요? 1번에 매상고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매출액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으로 결과적으로 수송비의 차이가 뭘 결정한다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비옥도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비옥도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차이 난다고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이걸 입지교차 지대설 해줍니다. 이번에 볼게요. 작물 경제활동에 따라 한계 지대 곡선이 달라진다. 자, 이런 거를 자 입찰 지대 곡선 혹은 뭐라고요? 한계 지대 곡선 해주는데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무슨 이용이 나타난다고요? 집약적 토지용. 다시 말하면 집약농업이 입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가 중심지 쪽에 입지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안쪽은 그러니까 지대가 비싸고 바깥쪽은 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얘들은 뭐 동일하다고 가정했는데 어쨌거나 얘들도 차이가 난다면 결국은요 요 입찰 지대를 결정하는 것들은 매출액, 생산비, 수송비라든가 각종 인간 행태 변화 같은 게 있죠. 전부 다 지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알론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 별명이 뭐냐면 알르니소입니다. 뭔 소라고요? 알르니소.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시간에 시몬스 계열입니다. 누구 계열하고요? 시몬스. 잠만 쳐질러다가 남들 이론을 섞어놓은 사람 있죠? 이러한 유형의 부류인데 이런 사람도 꼭 있어 없어요? 어디 가나 있습니다. 예, 그 부류인데 이 사람도 이 티넨에 이거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논문인데 요걸 가지고 갖다 이제 베낀 겁니다. 갖다 보라고요? 도시토지에 한번 응용해 본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도시토지인데 이렇게 도시가 딱 있다. 예.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인데 자, 이 하루 종일 물건을 구입해서 내다 팔아야 되죠. 하루 종일 수송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하루 종일 수송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그 도심 쪽에서 하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에다 층수를 높여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순이익은 높게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높게 출발하면서 만약에 여기다가 상가를 상업 활동한다 그럴 경우에 비해서 좀 벗어나게 되면 수송비가 팍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 하루 종일 수송비 들어 안 들어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에 비해서 여기서 할 때는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채소처럼 좀 나가니까 팍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집니다. 이거 뭐라고요?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날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 버터나 치즈처럼 있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거는요, 공업용 부동산. 그리고 우리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수송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가보다는 덜 들어가지만 공장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거는요, 주거용 부동산. 자, 드디어, 어디 갔어요? 드디어 요걸 사이에 두고 이제 입찰에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땅은 가장 많이 지대를 지불하겠다는 게 뭐라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땅은 누가 입지한다고요? 주거용 부동산. 이 땅은 뭐가 입지해요? 공업용 부동산.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우리 도심 쪽 보면은 안쪽은 상가가 입지하죠. 맨 외곽 쪽은요 공장이 입주할 겁니다. 그리고요 중간 정도에 주거용 부동산 입주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잠깐 볼게요. 20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찾으셨나요? 200페이지 찾으셨죠? 자, 거기에 200페이지에 위쪽에 공업 입지론 있어 없어요? 있죠. 첫 번째 공업 입지론의 동그라미 1번에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 첫 번째 줄 중간에 자, 그래서
자, 중요인자로는, 공업입지론의 중요인자로는 생산과 판매에서의 최소 수송비가 드는 지점 있죠? 요거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그 밑에 기억본 볼게요. 자, 최소 운송비 입지는 원료의 운송비와 제품의 운송비 합이 최소가 되는 입지 있죠? 요걸 맨 먼저 찾아낸 다음에 니은번 해볼게요.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점은 운송비의 증가폭을 노동비 절감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지역 있죠? 그러니까 노동비의 절감이 더 크다. 그럼 그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접 경제가 발생하는 지점,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처럼 이런 지점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 있죠? 요거를 찾아낸다. 내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든 지점, 요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고, 오른쪽에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건 한마디만 디귿번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시장 확대 가능성, 뭐라고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 요곳을 찾아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장 넘겨볼게요. 두 장 넘겨보시면 204페이지에 204페이지 중간에 박스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는 원료 지향형 입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시장 지향형 입지가 있는데, 원료 지향형 입지는 중량 감소 산업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산업, 요것도 기억하시고, 그 밑에 편제 원료, 국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있죠? 이런 공장은 원료 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시장 지향의 입지는요, 중량 증가 산업, 그러니까 맥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생각하라고요? 맥주. 그 밑에 보니까 밑에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빵 공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 있죠. 이런 곳은 시장 쪽에 입장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료의 그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 얘기지 다른 거 무시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오른쪽 볼게요. 자, 205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다 해서, 요거는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수송 적환 지점에 입지하는 그 산업 있죠. 그러니까 아까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라고요.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다. 그 밑에 보니까 노동지향형 산업이다. 리을번에 맨 끝에 보라고요. 노동지향형 산업은요, 그 밑에 네 번째 줄 중간에 수송비의 비중은 적고 노동비가 생산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노동비가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있죠. 이런 산업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아요?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 입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을번에 보시니까 미음번이네요. 맨 끝에 집적지향형 산업이다 해서, 자, 그 네 번째 줄 중간에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이 찾으셨나요? 그래서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이 집적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몰려 있음으로써 기술, 정보, 원료,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절감을 혜택을 얻고자 하는 산업 있죠? 이런 거를 뭐라고요? 집적 지향형 산업이다 해줍니다. 무슨 산업이라고요? 집적 지향형 산업. 이렇게 해주고, 자, 거꾸로 돌아올게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자, 거기 198페이지 볼게요. 198페이지에 자, 위쪽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농업 입지론, 튀넨의 입지론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줄 중간에 튀넨은 그에 저어서 고립국 이론에서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수송비의 절약분이 뭐라고요? 지대가 된다고 설명. 수송비의 절약분이 뭐가 된다고요? 지대가 된다고 설명하고, 그 옆에 보니까 지대와 더불어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입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대와 더불어 뭐라고요? 농업 입지론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볼게요. 자, 199페이지에 맨 위쪽을 보시면 니은번 찾으셨나요? 니은번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A 지역은 집약농업이 입지하고 B 지역은요 조박농업이 입지한다. 저 얘기하는 겁니다. 요 A 지역이 집약농업, 저쪽은 뭐라고요? B 지역은요 조박농업 입지하고, 이렇게 그 밑에 그림도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니은 요 동글동글한 그림 바로 위에 볼게요. 바로 위에 고립국에서의 단지 입지 모형 찾으셨나요?
자자자, 요 동글동글한 그림 있죠, 중간에? 그 바로 위에 고립국에서의 단지 입지 모형 있어 없어요? 있죠. 바로 그 위에 줄 볼게요. 위로 두 번째 줄. 작물에 따라 찾으셨나요? 작물에 따라서 한계 지대 곡선이 달라지고 중심지 가까운 곳은 뭐가 입지한다고요? 집약적 토지형이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집약적 토지형.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니까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에서 7번째, 6번째 줄 TNN의 입지론의 내용 볼게요. A번에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송비의 절약이 뭐라고요? 지대다. 수송비가 증가하면 그만큼 지대는 감소하죠. 이렇게. 그리고 B번 볼게요. 작물 경제 활동에 따라 한계 지대 곡선이 달라지죠. 채소나 과일과 버터나 치즈 같은 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지와 가까운 곳은 무슨 이용한다고요? 집약적 이용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결국은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가 중심지와 가장 가깝게 입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하나 넘겨볼게요. 농산물의 가격 맨 위에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행태 변화는 지대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써놨을 겁니다. 오히려 좀 이제 책이 약간 부족하네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 있죠. 교재에 있는 내용만, 노트에 있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정책론 들어갈 겁니다. 잠깐 쉴게요.